뉴욕 증시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미 연준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금융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2.3% 급락했지만 금값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MF는 두바이 월드의 채무 상환 유예가 은행 부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2.4%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IMF의 3.1%보다는 비관적인 것으로 세계 경제의 더블딥 위험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인호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 우려에 결국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만 0.2% 가까이 하락해 1452로 끝이 났는데요. ADP 민간 부문 고용 보고서에서 역시나 해고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고용과 사업용 부동산의 취약성을 지적한 것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날 연중 최고치로 뉴욕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약간 부담을 느꼈는지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고용 지표에 대한 이목이 좀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일단 어제 혼조세로 좀 마감했습니다.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눈치 보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 지표를 앞두고 좀 많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좀 위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일단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제 기대에 좀 약간 미흡한 가운데서도 일단 연준이 또 베이지북을 통해 가지고 고용 부분이 앞으로 좀 취약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함에 따라서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주가가 좀 밀렸는데요. 일단 자세한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제 사상 최고치를 한번 경신을 하고 좀 약간 매물대가 좀 나타나면서 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특별하게 하락보다는 일단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견제를 한다고 좀 그런 영상을 좀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일단 좀 많이 지켜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이 강했습니다. 좀 최근의 흐름을 보시다시피 일단은 굉장히 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으면서 좀 눈치 보기 전략이 좀 많이 이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고 실제로 이제 뚜껑이 열렸을 때 그 이후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우지수와 방향성이 또 잡아질 것으로 어떤 예상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지금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약간 주면서 그래서 소폭적인 움직임을 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네. 자, 개장 전에 민간 고용 조사 기관인 ADP에서 11월 민간 고용 보고서 결과를 내놓았는데 일단 결과부터 한번 공개를 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나왔던 고용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이때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전월보다 좀 많이 좀 개선됩니다. 전월치가 한 19만 5천 명 정도의 이제 일자리가 좀 많이 감소했는데요. 예. 실제로 전망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한 15만 개 정도가 일단 소멸될 거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발표되는 건 16만 9천 개 정도 발표되면서 전월비에 대해서 좀 개선했지만 아직 예상보다는 좀 실망했다는 그런 눈치가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좀 일단 사실입니다. 일단은 일자리 감소량이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시면 경기 회복세라든지 아니면 소비 지수라든지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취업자 변동이라든지 고용 지표는 전혀 아직은 고용 쪽에서는 전혀 일단은 좀 그렇게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많이 보여지고요. 일단 자세한 건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시면요. 네. 취업자 변동수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실제로는 좀 마이너스에 지금 현재 계속 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나 아니면 취업자 수가 좀 변동성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플러스권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은 아직은 좀 많이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많이 예상되고요. 네. 특히 올 초같이 이렇게 취업자 변동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회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최근에 경제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예상이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고용 보고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11월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챌린저 해고 보고서라고 일단 기업들의 감원 규모를 나타내는데요. 일단 11월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가 일단 한 5만 349명 정도로 일단 이번에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이게 전년 동월비로 따져버리면 한 72% 정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해고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경기 침체 이후에 최저 수준을 좀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월 같은 경우에는 5만 5,679개 정도, 9명 정도 일단 감원을 했었는데요. 일단 전월비에 따져서 한
9.6% 정도 줄어들면서 일단 해고에 대한 충격은 좀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고용에 대한 아직 그런 보고는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감언은 많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한 고용은 일어나지 않다는 게 아마 그런 게 좀 최근에 그 고용 지표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이 살아야 소비 심리도 회복이 되고 경제도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감원되는 것 자체 수는 좀 줄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어떤 고용은 아직까지 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같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고용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요. 네, 어제 그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베이지북의 가장 큰 틀은 이것입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세를 계속 회복이나 개선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가중에서도 고용이라든지 아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좀 최근에 많이 우려됐던 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약 부분이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일단 두바이 쪽에서 일단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먼저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제2 쇼크가 미국에서 올지 유럽에서 올지 뭐 이렇게 찾는 그런 분위기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보호를 하려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했던 거를 좀 한번 보면요. 일단 해고가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베이지북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이어가면서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취약한 상태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했던 게 좀 특징적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단 보스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황량하다는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뭐 칸자스 같은 경우 부실하다 이렇게 보고되면서 사실상 전 지역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좀 이게 취약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일단 보고로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공실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임대 가격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 또 신규 개발은 좀 최근에 좀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 그 상업용 부동산 대비 일반 주택이라든지 뭐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발표했다시피 신규 주택은 좀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좀 아무래도 좀 특징적으로 이제 베이지북에서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민간 부문 지난달에 줄어든 일자리 수가 ADP에 따르면 16만 9천 개. 전월 대비로는 그 감소폭이 조금 둔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어떤 사전 예상치보다 많은 수준이라 썩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도 아직까지 고용의 취약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취약하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금요일 밤이면 미국에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이 같은 고용 관련 여러 가지 지표 또 언급이 나왔다라는 것이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좀 큰 어떤 재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고용 보고서는 전망이 되고 있는지요? 일단은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업률은 전월비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소폭 또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네. 전망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발표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그 연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고용보고서 11월 그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분석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최근에 경기 회복세를 일단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용 보고서로 인해 가지고 좀 충격을 그렇게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뭐 이런 수치를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조사 기간에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 때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고용 보고서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좀 일단 뭐 바라보는 수준으로 일단 뭐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한 11월 실업률이 10.2%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망치는 어디까지나 전망치일 뿐이니까요. 이틀 뒤에 나오게 되는 고용 보고서 결과가 또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종목별 업종별로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은행주에 대한 얘기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뉘어서 들려왔던 것 같은데 실적 우려 때문에 등락이 좀 엇갈렸다라고 보여집니다. UBS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조금은 다른 의견들을 내놓았죠. 예, 두 증권사에 좀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 일단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다 지역은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본 확충이 없는 굉장히 좀 독립적으로 좀 안정화된 상태를 나타내면서 비중 확대를 좀 많이 나타냈었고요. 그에 따라서 선트러스트라든지 BB&T가 이제 주가가 좀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UBS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4분기 실적 하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조정을 하면서 대부분 대표적인 은행들이 좀 약간 하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게 미국 금융위원회에서
파생상품 규제 법안을 좀 강화하는 목적이 좀 나타났습니다. 거래 규제 강화 법안이 이제 통과될 것이라고 우려되면서 JP모건 체이스 같이 뭐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정권 이렇게 통합한 그 종합 금융 회사를 이루어 가진 회사들이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패턴을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의 움직임도 좋지 못했습니다. 유가가 2% 이상이나 급락했다고 들었는데요. 상품주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이제 원유 재고 보고가 일단 나타났는데 원유 재고 보고가 나타나면서 실제로는 이제 시장에서는 한 130만 배럴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네.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180만 배럴 정도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210만 배럴 정도 증가하면서 원유 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단 원유 그 주요가 에너지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가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많이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흐름 자체가 원유 재고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하면서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원유 증가로 한 2.3% 정도 하락한 76.6달러 정도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에너지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상품주들도 약간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일단 원유 재고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실제로 전망했던 것보다는 실제 발표된 게 워낙 좀 많이 틀려가지고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굉장히 좀 많이 틀려가지고 아마 시장에서는 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품주들에 대한 그런 불신에 따른 그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밤에 뉴욕 증시 일정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포함된 오늘 밤 일정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주간적으로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치가 한 46만 6천 건 정도가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망은 한 48만 5천 건 정도로 약간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치에 비해서는 전망치 한 52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비농가 생산성도 기존의 9.5%에서 한 8.6% 정도 약간 소폭 좀 감소를 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3, 4분기 노동 비용도 한 이전치가 마이너스 5.2%였는데요. 실제로 전망은 마이너스 4.2 정도 돼가지고 노동 비용이 약간 소폭 좀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냈는데 내일 같은 경우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거만 좀 체크해 보시고 ISM 서비스업 지수 이 두 개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 밑에 비농가 생산성이라든지 노동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그렇게 좀 큰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 정도만 아마 체크해 보시면 내일 아마 증시 흐름을 좀 이렇게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상품 쪽 얘기를 하면서 좀 빠뜨린 게 있었던 것이 이제 제가 보니까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값도 저희가 얘기를 안 했고 달러화도 반등을 했다라는 좀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말이죠. 역시나 베이지북 관련해서 달러화가 반등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베이지북이 어제 발표되면서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달러가 15개월 만에 이제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나타냈었는데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도 이제 반대로 좀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그 달러 가치가 좀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제 유가도 같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같이 이어갔는데, 근데 반면에 좀 금 가격은 좀 약간 다른 패턴을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금 가격은 또 어떻게 보면 전자거래상에서는 또 사상 최고치를 좀 찍었었는데요. 네. 어제 같은 온수당 한 12.9달러 정도 상승해가지고 1212달러로 좀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뉴시티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값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연준이라든지 연준에서는 일단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미국 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적으로 패턴을 잡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네. 언급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달러와 가치가 어제는 좀 특징적으로 좀 하락세를 딛고 소폭 반등했던 게 대해서 유가라든지 다른 그 상품주들의 움직임이 좀 그렇게 패턴을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유럽 증시도 이틀째 상승을 했는데요.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소폭이나마 떨어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쪽 얘기도 좀 들어보죠. 예. 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요 그 메이저 증권사들이 일단은 그 내년 그 증시를 좀 전망을 좀 상승으로 좀 잡으면서 아마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금속 가격도 좀 상승을 나타내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ING와 도이체뱅크에서 일단 그 유럽 다우존스 스톡스 지수를 좀 이렇게 상승으로 좀 전망치를 상승으로 잡아가면서 이게 좀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네. 어제 또 금속 가격들도 좀 상승을 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이게 상승으로 좀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금속 가격부터 시작해 강산주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매수 쪽으로 강하게 좀 나타내면서 어제 구리 생산업체들이 좀 강하게 좀 상승했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일반적인 상품주보다는 이렇게 강산업체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면서 아무래도 어제 그 유럽 증시를 좀 이렇게 이끄는데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유럽도 아주 소폭 올랐고 미국 쪽에서도 다우를 제외하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도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뉴욕장은 혼조로 끝이 났고 유럽도 소폭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권에 많이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 최용 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거의 1600선도 한번 노크해 볼 법한 그 정도로 두바이 쇼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이틀 연속 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이 체크할 사항일까요? 네, 두바이발 악재로 인하여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주 금요일 이후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며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으나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으로 인해 121선인 1540선을 쉽게 내주며 다른 해외 증시에 비해 낙폭 과대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키 맞추기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투자 변수는 두바이발 악재의 지속 여부입니다. 두바이발 악재 다소 진정되는 국면 보이고 있습니다만 두바이 문제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중동 지역이나 유럽으로 전이된다면 무조건 주식을 팔 사안이지 분석을 하며 기다리는 편은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이 불안에 떨며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그 속성상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 추가 악재가 발생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제2의 리먼 사태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시장의 되돌림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선물 시장을 이용한 투기성 세력은 여전히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지난 화요일 김정일 위원장이 피습되었다는 허위 정보에 개인이 선물을 순식간에 큰 폭으로 매도하며 2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시장은 아직 주도 세력 없이 거짓 정보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따라서 선물이 한쪽으로 방향성을 주면서 큰 폭으로 매수가 나오거나 반대로 매도가 나올 때는 그 방향성에 거스르지 않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즉 오전부터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박스권 상단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되겠죠. 전일의 경우에도 외국인 선물 매수 우위를 큰 변동 없이 유지하면서 장 막판까지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지수의 예측보다는 선물 동향을 기준으로 그날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두바이발 악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체크가 좀 필요한 사항이다 말씀을 하셨고 외국인들의 수급, 현 선물 모두 다 챙길 필요가 있겠는데 특별히 현물 쪽의 움직임 오전 중에 체크를 하면서 좀 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프로그램 쪽 이렇게 선물 쪽을 많이 사주다 보니까 대형주가 또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주문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세울까요? 네, 두바이발 악재 이후 국내 증시가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반등폭은 기존 박스권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여건 개선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증시 주변 여건 양호하지만 꼬여있는 수급이 문제이며 수급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 것입니다. 두바이발 위기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증시 체력이 허약한 것이 문제이며 따라서 당분간 기존 박스권 1570에서 1620선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일 21포인트 상승하여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1591로 마감했습니다. 금일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 물량을 극복하며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락 후 다시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되며 급등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이 선이 지지가 안 된다면 120일 이동평균선 즉 박스권 하단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시점 기존 주도주에 대한 편익 관점으로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집중 매수로 인해 60일선을 뚫어버린 LG화학이나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등은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다소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구간이라 보이지만 눌림목이 온다면 분할 매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증시가 다시 연말 랠리를 보일 경우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어제 1586포인트가 위치한 20일 이평선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연말 랠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늘 만약에 장이 또 밀리면서 20일 이평선이 지지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금 120일 이평선 자리인 1564포인트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기존 주도주 눌림목 매수 얘기하시는 것은 증시가 이런 분위기로 또 잘 간다면 연말 랠리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연말 랠리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1630선, 즉 지금의 60일 이동평균선 그 수급선이 극복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 기존의 박스권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그 연말 랠리 가능성 강하게 점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630선 부근이 오히려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더욱더 들어온다면 그때는 연말 랠리 가능성 전고점인 저희도 1700선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짧게는 내수주를 봐라, 길게는 IT, 뭐 자동차 이쪽 주도주를 봐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새 또 유통주도 보니까 어떤 소비 심리도 정점을 지났다라는 분석이 있고, 뭘 봐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오늘 어떤 종목을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꼽고 싶으신지요? 네, 금일의 추천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2008년 철강 경기는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9년 금융위기와 함께 경기 하강에 돌입했으나 정상적인 하강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2010년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현대제철은 중국 중소형 철강사 구조조정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시장 내 입지가 강화될 전망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2010년부터 고로 가동으로 지금까지 포스코가 누려왔던 시장적 위치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일선 부근인 77,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짧게는 연중 최고가인 88,000원 선,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10만 원 이상까지도 목표가로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2010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로 가동으로 출하량 증가, 봉현강 가격이 건조하게 유지됨으로써 마진 증가, 환율 하락에 따른 원자재 비용 감소 등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급이 악화되어 주가는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121선 지지선이 우상향되면서 잘 지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기간 연속 순매도가 순매수로 바뀌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이 계속 악화되어 121선인 73,000원대를 손절가로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자, 가격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차트가 조금 늦게 보여졌는데요. 네네, 매수가는 77,000원 선으로 하고요. 1차 목표가는 88,000원 선, 그리고 시세가 된다면 10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손절가는 7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 최용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의 벤처 붐이 올까요? 어제 정기청이 향후 4년간 녹색 기술을 지원을 해서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조 5천억가량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전국을 4대 초광역 벨트로 나눠서 육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서, 남해안 그리고 남북 접경 지역이 그 대상이 될 텐데, 특성에 맞게 개발한다는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내년 상반기쯤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일부 대기업의 노조 전임자 연봉이 1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련이 대기업 35곳의 노조 전임자 평균 연봉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근로자 평균의 배에 달하는 6,327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인도와 베트남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도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 생산 600만 톤 규모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영 철강사와 합작해서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기청이 녹색 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잖아요. 네. 이 정부가 녹색 기술을 앞세운 벤처기업 창업과 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는 2013년까지
1,000개에 달하는 녹색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총 3조 5천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기 벤처기업 육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00년을 전후한 그 1기 벤처붐의 거품 붕괴 이후에 우리나라 벤처업계는 사실상 고사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 10년 만에 정부가 나서서 그 벤처 열기를 되살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의 추진 계획대로라면 2012년까지는 국내 벤처기업 수가 현재 2만 개에서 3만 개로 늘어날 정도로 이 제2의 창업 붐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기청은 우선 부품과 소재 위주의 50개 품목, 총 117개 기술을 중소벤처기업형 유망 녹색 분야로 지정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분야 46개 분야와 LED와 그린 정보 기술 등 에너지 효율 상상을 위한 44개 분야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화 등 친환경 27개 분야에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 녹색 전문 벤처기업은 내년 200개를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200에서 300개씩 2012년에는 총 1000개가 육성이 되는데요. 관련 기술 개발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액도 내년 800억과 2011년 1200억 등 총 5,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기청은 또 2012년까지 3조 5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창업기업과 IT, 녹색 그리고 신성장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인데요. 이 목표는 모태와 민간 펀드를 포함해서 2010년에 1조 그리고 2011년과 12년에 각각 1조 2천억, 1조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진했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서를 담보로 벤처 캐피털이 보증액의 2배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벤처 캐피털의 초기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일련의 대책을 통해서 벤처 붐이 조성된다면 국내에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년간 벤처기업 10,000개를 키우겠다. 분명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벤처 창업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사회 저변의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만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고지에도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사회적인 청년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을 통해서 141 꿈나무 펀드를 조성해서 청년 예비 창업자의 모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 벤처 부활제를 다시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지금 눈길을 끄는데요.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00억 규모의 정책 자금을 신설해서 기업 경영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창업을 위해서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술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사내 창업이나 또 분사 창업 촉진도 추진되는데요. 과거 외환위기 과정에서 대기업 종사자들이 분사 형태로 기술 창업에 나서서 성장을 이룬 사례를 재현하기 위해서 대기업 등과 협력해서 사내 분사 창업 분위기 제고에 나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기업이 30% 이상 출자를 한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아니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북 분단의 상징으로만 알려졌던 DMZ, 즉 비무장지대가 이제는 생태 평화 벨트로 키워질 전망입니다. 또한 남해안에는 글로벌 경제 물류 그리고 휴양 산업이 집중적으로 키워질 예정인데 정부가 어제 권역별로 4개 벨트 기본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죠. 네, 이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어제 대구 경북도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초광역 개발권 추진 방향과 4대 벨트 기본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미래의 성장축을 육성하기 위한 지난 7월에 발표됐던 이 초광역 개발권 시안을 보다 세분화된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중장기 개발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국도의 균형 발전과 또
미래 성장의 축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은 그 비무장지대의 남북 교류 접경 벨트에는 세계적인 생태 평화 벨트가 조성이 되고 또 동서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해안권에는 그 글로벌 경제 물류와 휴양 산업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또 동해안권에는 녹색 성장의 전진 기지인 에너지 관광 벨트가 육성됩니다. 아울러 서해안권에는 지식 첨단 산업 등 신산업 벨트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남북교류 접경권에 대한 정부 구상인데요.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희귀 생태 자원과 문화유산을 이 세계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일대를 생물권 보존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또 비무장지대의 양끝인 강화에서 고성까지 총 495km의 민통선 지역에 자전거 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평화상징공원 조성과 그 판문점 내에 유엔 평화회의장 유치 그리고 유엔 평화대학 설립 등의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이와 함께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 수준의 관광형 교류협력 지구도 조성하는 등 이 분단의 상징인 DMZ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다만 이 같은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북한 측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업 타당성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아직은 많습니다. 네, 남북 교류 접경권인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자전거길도 만들겠다.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나머지 동서, 남해안 또 이 해안권을 한 묶음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 한번 그쪽도 들어보죠. 네, 어제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남동 서해안 벨트 개발 계획에 따르면 남해안권은 이 경제 물류와 해양관광 등 이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경제와 물류 거점 육성을 위해서 조선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항공우주와 로봇, 핵과학 등 첨단 산업도 남해안권에 유치가 됐는데요. 해양 관광을 위해서는 한류 수도권과 다도 해권 그리고 남도 문화권 등 지역별로 휴양 위락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에너지 관광벨트로 개발되는 동해안권에는 울진과 월성, 고리의 원전과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삼척의 LNG 생산기지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 기반 시설이 확충됩니다. 연료 전지나 풍력발전 등 2차 세대 녹색 에너지 산업도 이 지역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권은 인천공항과 근접한 이점을 살려서 관광과 컨벤션 그리고 비즈니스 쇼핑 등이 결합하는 복합 업무 컨벤션 단지를 조성해서 환황회 경제권의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이 밖에 아산만과 파주, 평택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허브를 조성하고 또 수도권과 충남, 전북을 연계해서 그 자동차나 기계산업과 같은 기존의 주력 산업과 IT 산업의 융합을 유도하는 초인류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청사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권역별로 고속도로와 철도망 그리고 내륙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신설하는 등의 교통 인프라도 함께 보완할 방침입니다. 네, 지역별로 특화된 신성장 축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4대 벨트 구상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데요. 지금 이런 와중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노조 전임자 평균 연봉, 임금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근로자 평균의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엔 최고가 연봉이 1억을 넘게 받았다는 조사까지 있어요. 네, 전경련이 노조가 있는 매출 상위 35개 회사에 노조 전임자 임금 실태를 조사해서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1인당 그 노조 전임자의 평균 임금은 무려 6,237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기업을 제외한 제조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전체 근로자 평균인 3,168만 원과 비교하면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노조 전임자 연봉은 2006년 5,600만 원에서 2007년에는 5,956만 원, 2008년에는 6,327만 원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해당 기업 중에서 그 연봉 1억 700만 원을 받은 노조 전임자도 있던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좀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작년 말부터 그 잔업이나 특근이 줄어들면서 현장 근로자 수당은 월 평균 한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노조 전임자의 경우는 단체 협약에 따라서 월 135시간에 해당되는 수당도 고스란히 인정을 받았고요. 또 파업 기간에는 임금이나 수당은 물론 그 회사 측이 제공하는 유류비 등 부가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노조위원장 10명 중 4명은 임원급 대우를 받으면서 이 그랜저와 같은 전용 차량과 유류비를 무제한으로 지급받고 있고 일부는 부사장급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네, 연봉 1억 넘는 노조 전임자도 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정말 싶은데 이처럼 노조 전임자가 일반 근로자와는 좀 다른 파격 대우를 받는 원인은 뭔가요? 네, 우선 전경련에 따르면은 작년에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대졸 신입사원 2만 명 정도로 채용할 수 있는 4,288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 측이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노조 전임자들에게 지불하면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사실 그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같은 혜택 때문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로만 활동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전경련에 따르면은 지난 16년 동안 노조 전임자에만 머무르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폐단이 나타나는 것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이 지난 13년 동안 유예됐기 때문이라고 기업계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그 국회와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조합원 10,000명 이상의 대기업에만 우선 적용하고 소규모 노조에는 유예 기간을 주자는 방안에 지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합원 10,000명 이상의 노조는 사실 국내 5,099개 노조 가운데 0.2%에 불과한 10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도 어제 성명서를 통해서 이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기업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인도와 베트남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도 일관 제철소를 짓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시아의 철강 수요가 늘 것을 미리 대비한 그런 선제적 액션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글로벌 전략 들어볼까요? 네, 우선 어제 발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포스코는 어제 인도네시아 국영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 스틸과 일관 제철소 합작 건설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안의 칠레곤시에 단계별로 총 6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합작 건설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조광 연산 300만 톤 규모의 1단계 공사는 오늘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3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특히 포스코는 크라카타우 스틸과의 협력 관계를 앞으로 인프라나 에너지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철광석과 석탄 등 제철 원료가 풍부한 인도네시아 자원을 개발 투자해서 앞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일관제철소 건설로 연간 3천만 톤 이상의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포스코는 앞서 글로벌 일관제철 사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연산 5천만 톤 규모의 조광 생산량을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운 바 있는데요. 이날 합의한 인도네시아 외에 인도와 베트남 등에도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그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또한 이 같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주에 세울 예정인 1,2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의 경우 현재 필요한 부지의 90%가량을 매입을 완료했고요. 또 인도 연방정부에는 석탄 탐사권 승인 신청도 낸 상태입니다. 또 베트남의 경우는 지금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다소 지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연산 4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베트남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인 포스코. 어제 또 보니까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에도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발빠른 포스코 행보에도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현지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에서 끝이 났습니다. 전일에 다우가 연중 최고치로 마감된 것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우만 0.2% 가까이 떨어져 1,452로 마감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와 역시나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다우가 이렇게 소폭 하락하면서 끝이 났었던 것은 역시나 고용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ADP 민간부문 고용보고서에서 해고가
예상보다 많았고요. 일단 고용 보고서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를 앞두고 연준에서 내놓은 베이지북에서 고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취약성이 지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우가 소폭 떨어지는 등 혼조로 마감된 뉴욕 증시. 오늘 우리 증시가 더 추가로 오르는 데는 도움이 안 될 분위기인 것도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